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지금 월요일이고 미국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전당대회도 끝났고 양당 전부 하니까 새로운 뉴스들을 함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읽다가 막 웃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완두콩색으로 변한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해리스 후보와 다 연관해서 그렇다는 내용 좀 전해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뭐 지지율, 기금 모금, 해리스의 여러 가지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또 트럼프와 케네디의 결합, 동맹, 어제 제가 적과의 동침 이렇게 그 썸네일을 요즘에 여러 가지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랬더니 제목이 천박하다고 하는데 보통 정치권에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이 맞나 이게?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하고 낙태 금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부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이민자 유치에 실패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배정해서 많이 못 전해드렸거든요. 이 이슈와 좀 묶어서 다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거의 그 전면전 그 직전까지 갔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모든 세계의 충돌은 남북 문제부터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알 수 없고 미국의 대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마지막에 정치와 패션인데요. 이건 제가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100%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트럼프가 질투로 얼굴색이 완두콩색으로 변한다. 피그린 with envy, 부러움. 이게 이제 부러움이라는 걸 jealousy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라는 톡 쏘는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카멜라 해리스의 외모, 이건 나이와 연관이 되는 거죠. 앞으로 몇 주일 남은 뭐 70일 조금 더 남았죠.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의 나이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에 따른 외모, 군중의 규모, 스타 파워, 또 활기차고 대담한 분위기에 너무너무 질투해서 색깔이 이제 완전히 완두콩색, 녹색으로 바뀐다는 건데 녹색하면 우리가 자연의 색이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질투의 화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녹색을 많이 쓰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나오고 오델로가 이하고의 게임에 빠져서 데스데모나 이 아내가 뭔가 그 바람을 피워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하고가 본인이 막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결국은 이 그린 색깔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비현실적인 것, 얼마나 강해서 이게 독이 퍼져서 스스로를 파멸하고 마는가 그런 것 얘기할 때 캐시오를 막 이제 데스데모나와 함께 관계를 의심할 때 주인님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질투는 녹색의 괴물이라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하고가. 녹색의 괴물이라서 그린 몬스터라서 정말 스스로를 파멸로 일으킵니다. 서양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트럼프의 얼굴이 그린 색깔로 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셰익스피어 작품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정신없이 질투하고 누구를 엔비하고 할 때는 막 정신을 잃어서 숲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그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린 색깔의 독이 든 무슨 풀을 먹어서 완전히 그냥 끝나고 만다던가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도 이 카멜라 해리스를 질투한다는 그런 칼럼이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것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자체는 금요일에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말하자면 공표가 됐어요.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전국적인 것을 볼 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50대 43%, 7%포인트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본인의 당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을 많이 받아요.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95%, 공화당에서도 95%. 그런데 나머지 다 합쳐보면은 어쨌든 50%대 43%, 경합주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당파 사이에서는 해리스가 38%대 33%로 5%포인트 앞서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당파 가운데서도 좀 온건한 무당파는 62%대 30%, 28%포인트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가고 보수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습니다.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3.5%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보수 사이에서 지지율 높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온건한 사람, 무당파 온건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히스패닉계 사이에서도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56%대 34% 지지율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8%는 해리스도 트럼프도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2%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이중의 중요성이 있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지금 경합주입니다. 마지막 경합주인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히스패닉계는 무소속으로 무당파로 등록한 사람이 48%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8%가 되고 조기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해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주라는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비해서 22%포인트 앞서고는 있지만 아직 44%의 히스패닉계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기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다음 주말부터 노동절 연휴입니다. 이걸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가져갈 테고 이 여론조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당대회 훨씬 전이네요. 전당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올라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히스패닉계 유권자 좀 작네요. 범위가 457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4.7%포인트입니다. 이거 이제 트럼프가 너무 질투하는 거죠. 지금 인터뷰하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쓰는 거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8,2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대선에 출마하고 나서 7월 22일 이 정도부터였잖아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딱 한 달이네요. 무려 5억 4천만 달러를 모금을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모금한 8,200만 달러 가운데서 3분의 1은 한 번도 정치 기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3분의 1이. 그리고 또 그 기부한 사람의 5분의 1은 젊은 층,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유권자잖아요. 직업을 보면은 교사와 간호사, 노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20만 명 정도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노동절 연휴에 엄청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inch by inch, yard by yard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phone by phone, 전화 걸어서 굉장히 이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전당대회를 끝내고 얻은 것이고 공화당도 사실은 이랬어야지만 되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질 못했고 여론이나 기금 모금에 있어서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전당대회 끝나면 뭐 해리스는 누리는 것을 누려서 여론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는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가진 않겠죠. 당연히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산도 보고 물도 건너고 뭐 어디에 무슨 뭐 야수도 만나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리스 후보가 지금 여론이나 기금 모금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해서 결론 내리기는 너무나 이른 시점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후보는 너무너무 질투심에 얼굴이 그냥 뭐 그린피, 녹색급 완두콩이 피그린 색깔이 돼버렸다 하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저는 분명히 트럼프 후보도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뭔가 일을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분명해진 것은 분명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결론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더 나오는 것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가문의 라스트 네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민주주의를 딱 앞에 내세우는 게 케네디 가문이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본인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그 반민주적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딱 들어가고 나면은 사람들을 다 정치적인 적을 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직접. 그런 사람에게 딱 지지를 하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해서 결과만을 분석하는 것도 많은데 이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왜 사퇴를 했고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로열 패밀리가 왜 민주당과는 반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뭔가를 다 부서 없어버리고 갈아엎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에서는 프리덤 코커스라는 그 의원들, 이 프리덤 코커스도 당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다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인 겁니다. revolution, 점진적인 개혁, evolution이 아니라 revolution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반민주적인 그 마가 운동이 에볼루션이 아니라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좀 반민주주의적이라고 규정들을 많이 짓죠. 어떻게 이렇게 케네디 가문이 딱 결합이 되겠는가? 트럼프와 마가의 최고 헤드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애틀란틱에 존 핸드릭슨이라는 그 기자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한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지만 암살당한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트럼프는 케네디 가문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받은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를 소시오패스라고 했습니다. 소시오패스. 그런데 결론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가게 된 건 양쪽 다 타진을 했잖아요. 양쪽 다 타진을 하고 카밀라 해리스 쪽에서는 만나주지 않았고, 트럼프 쪽에서는 뭐 처음에 전화도 하고 말하려고도 가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도 트럼프를 만났고, 결국은 해리스 쪽에서는 거부했고 트럼프가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이제 의미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자는 두 사람의 결합을. 물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뭐 국경도 없애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트럼프도 이 말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백인 위주의 정책, 또 백인 민족주의, 뭐 물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인 위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도 이 사람은 싫어합니다. 안 맞아요. 그렇지만 맞는 것들이 있죠. 트럼프와 맞는 것들은 이 기득권을 다 무너뜨려야지 돼. 심지어 이번에 그 얘기할 때도 50여 분, 민주당을 뭐 한 20몇 분 정도는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민주당이 아니라면서 그런 기득권 세력은 다 없애버려야지 된다. 다 처부수자.
이것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얘기한 걸 보니까 어떤 댓글에서 이 케네디의 연설을 다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 많고 어떤 분들은 구태여 그 듣고 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기니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얘기하면서요. 1960년대부터 본인이 이제 삼촌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 당시에 처음에 6살 때 처음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갔는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 나의 아버지와 삼촌의 민주당과 지금은 다르다. 바이든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캠페인을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방해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투표용지에 이름을 못 올리도록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 사실입니다. 민주당이요. 그리고 바이든이 언론을 감시해서 내가 케이블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을 막았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조차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의미가 있는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행을 많이 하고 괴기스러운 말도 엄청 많이 하고 어렸을 때나 나이든 지금 70세인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하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또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한다고 얘기할 거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내가 왜 사퇴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시스템이 정직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몇 분이나 공감을 하십니까? 또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지지하러 가면서. 왜요?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270표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뭐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애틀란틱의 이 스텝 라이더인 존 핸드릭슨 씨가 참 따라갈 가치가 있을까 이 사람의 말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렇다고 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후보에 나간다고 할 때부터 계속 이제 취재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퇴한 이유를 1, 2, 3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돈이죠. 니콜 셰너한이라는 아주 부자 실리콘밸리 사업가가 사업가를 부통령 후보로 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사업가가 안 되겠다 하고 발을 빼니까 결국 리펀드 해주고 하면서 이걸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니콜 셰너한이 이제 구글에 잘 알고 계시는 그 코파운더인 세르게이 브린과 결혼을 했죠. 2018년도에. 그리고 3년쯤 뒤에 2021년도에 별거하고 2023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뭐 위자료도 받고 부자가 됐죠. 그런 사람. 근데 돈이 결국은 없어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한 22군데만 할 수 있고 뉴욕 같은 데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얼만큼의 무슨 서명을 받고 누구의 지원을 얼만큼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바이든이 사퇴한 뒤에는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 때문에 집 나갔었던 사람을 다 끌어들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최고 16%에서 지금 4%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은 사퇴를 한 건데 민주당 때문에 나는 기득권 이게 아니다 하고 사퇴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떨 것인가? 물론 이 케네디와 또 트럼프의 뭐 음모론을 믿는다던가 하는 공통점 때문에 찡그릴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제 보기만 하고 여러분들께는 전해드리지 않는 아주 극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The Gateway Pundit이라고 이 Gateway Pundit이 뭐 그런 거 많이 보도한대요. 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 비행기에 뭐 중국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표를 잔뜩 의자를 뚫어서 밑에다가 심고 와서 막 그게 다 부정투표로 사용됐다 하는 그러니 이게 가치가 있는 매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극우 사이트 게이트웨이 펀딧. 이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모르셨죠? 저만 알아요 하고 한국의 유튜버들이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거기에 이제 짐 호프트라는 창업자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엄청나게 지금 도움이 될 거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한 게 트럼프에게 기대감에 벅차올라 있고, 두 번째, 케네디에 대해서 어떤 점을 딱 지지를 했던 사람은 케네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투표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뭐 무소속 다른 후보를 지지할지 뭐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지율이 4%인 상태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할 때 아직까지는 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드러나잖아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자기 모순 위에 캠페인 본부를 만들고 일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뭐 너무 돈에 의존한다, 큰 돈에 의존하는 정당이다. 본인은 왜 그럼 억만장자를 부통령 후보로, 정치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 본인도 정치 경험이 없으면서 끌어들였습니까? 그리고 억만장자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정치계에서는 아웃사이더지만, 그리고는 뭐 신비주의, 그리고 어떤 땐 또 이상하기도 하고, 무슨 아기곰 사건, 뭐 개고기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는. 그리고 이 애틀란틱의 기자가 이 사람을 인터뷰할 때 보면 어떤 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답니다. 그러다가 금방 분위기를 바뀌어서 거짓을 쫙 늘어놓고 난해한 얘기를 하고 모순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장 미국을 분열적으로 만드는 트럼프의 캠페인 자체가 어둠과 분열이잖아요. 다 두드려 부수고 다시 세우자 하는 그런 분열적인 인물과 같이 하게 된 거죠. 트럼프를 끔찍한 인간이라고 했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물론 뭐 정치인들이 서로 겨룰 때는 그런 말들도 하지만 이건 이제 좀 도를 지나친. 트럼프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백신 반대주의 음모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때 자신이 백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코비드 19 때 뭐 마스크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했지만 백신을 내가 그렇게 빨리 제조를 할 수가 없어, 난 백신의 아버지야 했는데, 이 사람은 백신을 안 믿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그러면서도 어제 또 내가 이거 두 사람이 뭐 27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또 바로 쪼로로 애리조나주의 또 다른 미리 예정됐었던 곳으로 가서 트럼프에게 무릎을 꽉 꿇었잖아요. 무릎 꿇고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미국의 자유를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전체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대통령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트럼프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이제 선거를 뒤집을 만한 약간의 활력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저는 이 시점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지지하겠다 하면은 이상하지도 않네요.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아주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요만큼의 자극도 큰 자극이 될 좀 선거에 가까워 와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2달 뒤잖아요. 2달 뒤면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거 어쩌면 트럼프 후보는 중간에 많은 스토리들이 나와서 별로 부각시키지 않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케네디로서는 돈도 없고 자꾸만 빚이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다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돈 많이 주고 고용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순수하게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퇴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고, 이 자체가 굉장히 위얼드하다. 민주당 가문의 멤버가 트럼프와 결합을 하다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도 어머 이거 트럼프가 한 얘기 맞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는요. 계속 이민에 대해서는 우선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낙태 이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공화당도 알잖아요. 본인은 JD 벤스 같은 사람은 모든 아이를 다 낳아야지 된다고, 젊은 사람이었지만 30대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근친상간을 당해도 낳아야지, 뭐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지, 그리고 이혼? 아니
그 가정폭력을 당해도 매 맞고 사는 게 낫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트럼프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발언을 대신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이상하긴 했거든요.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서 일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ABC에 나와서 한 얘기가, 트럼프 후보는 설령 의회에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미드 프레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전국적인 낙태 법안 같은 것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참 이 트럼프의 딜레마죠. 트럼프는 한편에서는 내가 낙태를 금지시킨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젠 전국적인 낙태 금지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절대로, 아무리 다수당이 상원 하원 전부 공화당이 돼서 그 의회에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에서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전에는 낙태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던 그런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전부 낙태 금지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걸 진보적인 주까지, 캘리포니아 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면 트럼프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는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다가 뭐 임신 15주일 이런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정말 와블리, 갈팡질팡 했었거든요. 그만큼 낙태 문제를 이 정도로 온다는 것은 낙태 금지에서 떨어지고 싶은 겁니다. 표 때문에. 뭐 이 자체가 뭐 현명한 정책일 수 있죠. 이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우리는 환영한다. 웰컴, 웰컴.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농부도 많이 받아들여야지 된다. 미국이요, 서류 미비자, 이런 난민 신청자, 망명 신청자, 이런 사람 일손이 없으면 농장은 올스탑입니다. 올스탑입니다. 올스탑인 농장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본인이 또 한 얘기도 있으니까, 살인자, 마약 딜러는 안 된다. 일반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섞여 있겠죠. 살인자 또 죄송합니다. 에어컨도 안 켰는데 대신에 바지를 조금 짧은 바지를 입었더니 내려야 돼요. 바람이 돼서 기침이 나와요. 다시 내리고 자, 그래서 살인자, 마약 딜러 안 된다. 여기까지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이 지금까지 입장과 뭐가 다른가? 합법적인 이민을 얘기하는데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언제나 불법 이민자만을 강조했지 합법 이민을 강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합법 이민은 그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트럼프가 언제 뭐 합법 이민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백인의 대통령인 겁니다. 흑인의 표, 히스패닉계 표, 에이시안계의 표를 받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의 모든 정책은 백인, 특히 백인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엘리트를 비난하지만 트럼프는 엘리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트럼프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저기 정말 베이스먼트에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다, 지하에 사는 루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현명한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왜 저러지, 좀 달라지네 하고 이제 누군가가 트럼프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모르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이젠 트럼프가 뭐 무조건 카멜라 해리스 별명을 부르고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낙태에 대해서도 온건파들이 좋아하는 쪽, 이민에 대해서도 온건파들, 그리고 부자 기업인들은 이민 환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다가 시간상으로 못 전해드린 건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일걸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세계 무슨 뭐 영국, 프랑스 다 이민자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됩니다. 발전한 나라면 발전한 나라일수록 인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안 낳아요. 인구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을 한 것이 36%의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의 미국의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혁신의 몫은 36%가 담당을 하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인재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미국은 이걸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보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트럼프 후보도 뭐 대학교 영주권만 대학만 졸업하면 영주권을 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민에 대해서 꼭 불법 이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도 이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 두뇌의 흐름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국경을 넘는 두뇌의 흐름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점점 더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 부자 국가들은 이민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도 아주 최고의, 유럽도 인재를 유치하고 싶어 하죠. 모로코도 마찬가지예요. 모로코 같은 나라는요, 뛰어난 기업가를 유인하기 위해서 무슨 매력적인 비서 이런 직업이 있답니다. Attractive Secretary인 거예요. Attractive Secretary를 둘 정도로 아주 유능한 그런 CEO들을 하는 이런 플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너무 막 보안, 자기네 나라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가기를 원치 않죠. 그리고 염탐하잖아요. 중국은 아주 내놓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인공지능에서 막 일을 하면은 또 중국 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애인에게 네 애인 스파이일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때 또 위험해질 때 국가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체포될 수도 있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전체적인 이민을 줄이려는 강박관념이 엄청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당 정부도 뭐 외국인 엔지니어 고용을 줄이도록 막 촉구를 했고, 미국이 이제 제일 심한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노동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적인 노동시장, 인공지능 이런데 이걸 잘 채워줘야지 되는데 이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국경 브레인 장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요, 잘 훈련된 그런 사람, H-1B 비자, 이런 임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거부되는 확률이, 회사가 이 사람 우리가 하고 싶어요 하는데 거부될 확률이 75%입니다. 그것도 뭐 그냥 금방 뭐 한 달, 두 달, 3개월 안에 해주면 괜찮은데 1년도 지나고 어떤 경우는 몇 년 지나서 이거 안 된다. 회사도 엄청나게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미국의 고등교육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이기도 하고, 뭐 아이들 교육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 가운데 73%가 미국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머무는 사람은 반 조금 넘는 41%, 능력이 있어도 세계 최고 대학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다른 나라로 다 방출하는 겁니다. 호주 뭐 이런 데로, 캐나다 뭐 이런 데. 그런 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말씀드렸던 대로 두바이 같은 나라는 일주일 안에 자격이 있으면 돈 많이 주고, 뭐 운전면허증도 하게 해주고, 은행 계좌도 개설해주고, 뭐 또 그런 일들, 내니,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딱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줘서 부부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막의 정말 그 가장자리, 무명의 항구잖아요, 두바이가. 그런 데서 불과 한 세대 만에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이제 나가는 거죠, 두바이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두바이 같은 무슨 독재 비슷한 그런 국가를 모방할 수는 없잖아요. 뭐 유권자들 생각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의 정부 자체가 그 자세가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벤치마크를 해도 된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한 임대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시스템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튼 뭔가 늦게 뭐 허락해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구를 우리가 하이어할까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그리고 객관적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정 그 소득을 올리거나 회사에서 저희 이만큼 줄 거다. 그리고 뭐 대학에서도 뭘 공부했다는 뭐 이런 거 두바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 있죠. 단점은 대부분 관리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이 모자란다. 주택을 더 짓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뭐 국비 장학생이 됐던 뭐가 됐던 유학을 와서 열심히 일해서 미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 나라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마이너스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 이렇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국도 발전을 해야지 그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이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뭐 세계적인 인재풀 만들기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자세히 전해드리려다가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이 같은 얘기는 뭐 블랙락이라든가 블랙락의 CEO, 이 블랙락이 가장 세계에서 큰 그 자산관리 그 회사잖아요. 뭐 100조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레리 핑크 그 CEO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뭐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 해서 전해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뭘 했냐면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 준비를 감지하고 선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뭐 단거리 로켓 수천 발이 발사가 됐고 뭐 무인기도 발사가 되고 드론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난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사령관을 레바논에서 암살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떤 보복을 한다 하다가 하루 이틀 안에 뭐 이번 주 안에 하던 게 이제 지금 한 달이 된 거예요. 지금 조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미국의 국방장관 로이드 어스틴은 우리가 이스라엘 뭐 주권 보호하는 거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텔아비브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편 일단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중단되고요. 중요한 건 전면전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결정권이 레바논에는 없는 거예요. 레바논 군에도 없고 레바논 정부에도 없고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이제 이 결정권이 있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고 그 사이에 막 레바논 사람들 벌벌 떨고 있고 2006년도였던가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 전쟁에서 뭐 1000명 정도는 숨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날짜로 일요일이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인과 의복, 정치인과 의상, 정치인과 패션. 오늘 뭐 뉴욕타임스가 길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에게 투표라고 할 때 직감적인 내가 느끼는 거 보면서 느끼는 그 이미지로 투표를 합니다. 그게 또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쿠바의 카스트로부터 클레오파트라까지 다 그 보이는 모습으로 뭔가를 했었잖아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뭐 이런 그런 것. 그런데 이제 세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자 멜라니아 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 때 그 크리스찬 디올이었던가요? 네, 디올 맞네요. 빨간색 밑에는 프레어 스커트 위에는 자켓 입고 나왔잖아요. 그 전에 입었었던 옷입니다. 2017년도에 임마누엘 마크롱 파리에 갈 때,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올이죠. 입었었던 거. 이건 뭘 뜻하는 것인가?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이었고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야 하는 걸 암묵적인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의 이 옷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디자인한 것이다 해서 그 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던데 그
하이 패션이긴 하지만 뭐 몇천 달러 하니까 뭐 M자로 시작되던 건데요. M자로 시작되는 몬스라고 부르던가요? 그런 곳, 그 뉴욕에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로라 킴하고 페르난도 가르시아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전부 뭐 그 오스카 델라 렌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한 건데 미셸 오바마는 바지 입었어요. 여성으로서 바지 입었는데 소매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우주복처럼 군복처럼 여기가 뭐 이렇게 됐고 하는 그런 것을 입었잖아요. 이건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주 뭔가 우주인 같기도 하고 군복 같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하지만 강하게 싸워야지 된다. 이번 선거는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뜻에서 입었다는 거고. 그리고 클로에 맞죠? 클로에 카멜라 해리스가 입었던 이 그 곤색, 청색, 그리고 블라우스는 보니까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이던데요. 이것은 저는 사실 흰색을 입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흰색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입고 그래서 안 입은 거 아닌가 싶은데 카멜라 해리스가 흰색 입으면 예쁘거든요. 흰색 자켓에 빛 안 나는 흰색에 안에만 좀 공단 비슷하게 한 그런 블라우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칼라 달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묶는 것을 많이 입죠. 어떤 때는 리본으로는 안 묶고 이번에는 리본으로는 묶었는데 그 굉장히 그 좀 뭐 우아하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좀 강하면서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며칠 전에 무슨 옅은 브라운색을 입었다고 뉴욕타임즈가 이거 전통적인 무슨 정치인은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도 강하게 보이지 않아서 하얀색 입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걸 입었다. 그럼 클로의 것을 입었다는 이걸 보면은 이건 unserious한 man이라고 얘기를 했죠. 카멜라 해리스가 연설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그리고 해리스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는 한번 검증을 됐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untested 된 그런 해리스가 강인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와서 무슨 최고의 뭐 군사력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난 코지하게 안 돼야겠어 해서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보이려고 입었던 옷이다. 뉴욕타임스 그렇게 분석을 해놓더군요. 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